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규봉의 공동정책위원장 장원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정책 발표, 정책 소개와 발표가 있는데요. 이 발표를 들으신 후에 기자님들께서 미리 제보한 질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이 질문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0대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선입니다. 전 세계 지구적으로는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은 인구 문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합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 0.84명입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영국의 옥스퍼드 데이비드 콜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출산에 의해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제1호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2070년에는 인구가 반토막이 나서 3,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대 광역시인 1,200만 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2030년이 되게 되면 부산과 같은 인구 350만이 없어지는 아주 초유의 지금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출산의 문제가 그리고 기후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차별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적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공법을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라고 하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귀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귀한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기독교위원장이십니다. 김진표 의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십니다. 국민의힘의 이채익 위원장이십니다. 서정숙 의원님이십니다. 특별히 고영인 의원님과 서정숙 의원님은 보건복지 산하로서 특별히 오늘 저출산의 중요한 정책들에 관련된 귀한 의견을 줄 걸로 믿습니다. 먼저 정책 발표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배포해드린 제안서, 정책 질문서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미 배포해드린 거 꼭 준비하셔서 정책 발표가 끝난 이후에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 주시면 사무실에 주시면은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0대 정책 소개를 개공협의 사무총장인 김채은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대 대선 기독교 10대 정책 제안은 저희가 10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약태율 1위, 그리고 아동, 폭력, 노인 학대, 묻지마 폭력, 살인, 산업 현장에서 재해, 희생. 우리 사회가 이제 2016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명 안전, 생명 돌봄, 생명 존중에 대한 굉장한 의식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 존중의 날을 개정해서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 종교문화 자원 보존법을 제정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고요. 세 번째는 초저출산, 저출생 극복 정책, 아동 돌봄청 신설을 포함해서 원종일 학습 포함해서 교회가 이
출산 돌봄의 센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줄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 12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부지수로는 5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답게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우리가 2020년, 21년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국가와 종족의 민관의 이런 갈등, 불필요한 갈등을 억제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는 민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종교사학의 건학기념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을 포함한 한국교회가 꾸준하게 대처해온 이런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부분, 이 법안들에 대한 재정 반대도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을 제안했고요. 우리가 지난 2020년 이단 사이비 입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제기됐던, 알게도 온 국민이 놀라고 충격에 빠졌던 유사 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도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대해서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한 가지 여기 이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 며칠 전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선대위 대변인께서 낙태를 불온시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 제안에 대해서 두 후보께서 수락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내면서 낙태를 불온시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하는 대신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첨부인권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그런 애매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선대위의 대변인께 깊은 유감을 한국교회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귀한 질의응답도 발표해 오셔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심상정 안철수 후보께도 저희가 정책을 제안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한교총은 33개 대표 교단장님을 중심으로 된 교단의 한국교를 개최하고 있고요. 공공교칙협의회 기봉협은 소강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3월부터 한국교회 연합하여 대선과 총선과 지방선거까지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정책 발표해 주시는 이 내용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이 정책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료가 될 걸로 믿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장이십니다. 우리 김준표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게 되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와 또 저희 당의 한국기독교공동체협의회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여러 가지 나눠드린 이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는 그 답변 중 굵은 글씨에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쪽에 기독교계가 한쪽에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 가단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계가 제안한 대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삼아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현재 세월호 유족회는 이날을 안전사회의 날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 두 논의가 생명, 경시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용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근대 종교문화자원 보존법 제정에 대해서는 5쪽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경우에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와 관련한 국가지정문화재가 9건, 국가등록문화재가 84건에 달합니다. 기독교가 근대사에서 대한민국 건립에 기여한 공로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 사업에 대해서 보존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여야 합니다. 현재 보존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작정의원실에서 문화재 활용을 위한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본 법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함에 있어서 기독교계에서 제안을 주신 근대 종교문화자원보존법과 또 박정현이 준비하는 문화재 활용을 위한 법안의 핵심적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법제적 취지인 복원과 보존 활용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계와 적극 소통해서 교계의 주장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아동돌봄청을 신설하는 등 모두 17개의 세부적인 제안을 기독교 국민정치협의회가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부적인 제안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실제로 저출생 문제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까 김철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 극복, 다음 세대의 보육 교육 문제는 민과 당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이 과정에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영유아와 초등돌봄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했고 또 그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해 놨습니다. 특히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의 중심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비율을 크게 내려서 또 어린이집의 공간 확대를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양육자가 고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생각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의 자신보다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우리 사회의 기회의 총량이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서 일자리 6대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 일자리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좋은 인재를 만들도록 하고 지금까지처럼 간성적인 공공부문에서의 임시적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통해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급되도록 하고, 여섯째,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육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계를 포함한 종교계가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알코올, 마약, 도박등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먼저 그 알코올, 마약, 도박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독 예방과 관련해서는 통합적인 법 제정과 관련법 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독 예방과 재활 치료에 종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종교계의 요청처럼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준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만 국가가 종교단체의 협력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등을 주어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세계 기부지수 57위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기부 문화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요구에 대해서는 13쪽에 나와 있는 기부 기업과 기부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를 개선하고, 기부의 용처를 확대하고, 또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국내외 봉사를 포함한 자원봉사와 기부금, 재능기부, 통합 인증 및 관리,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부여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보다 풍성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DA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는 최빈국 수혜국에서 드디어 이제 도움을 주는 보경국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이제 ODA 예산을 늘려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에 총 1조 원 규모로 개발협력 예산을 증액하고, 개도국 최빈국의 맞춤형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재난 상황에 대비한 민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1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계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국가적인 재해와 재난 시기에는 관과민 그리고 종교계까지 힘과 뜻을 모아서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와 종교계의 불필요한 갈등, 특히 종교자유 침해 논란이라든지 예배자유 논란 등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종교계와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방역 보건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교계와의 일상적인 접촉과 논의를 이제 정부를 책임하게 되면 이런 논의를 더 강화해서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민 위기관리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종교사업의 권한 이념과 정체성을 수호해야 된다는 제목 사의 기독교계의 요청에 대해서는 16쪽에 나와 있는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교는 종교행사의 자유와 학교 자체의 원리에 따라서 종교적인 권한 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서 확립된 일반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종교에 의해서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학교의 교육과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자유와 권한 또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종교교회가 종교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두에게 문화를 개방한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자체가 종교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해서 반드시 피교육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두고, 그러나 종교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이 양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 한해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타종교사나 사이비, 그러나 기독교계의 우려처럼 타종교나 사이비 종교자가 학교의 교사로 들어와서 종교교육 실시에 큰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고 아예 채용을 면접시험으로만 하거나 또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인정을 폭넓게 운영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기독교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기문 총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1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서 전 세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 지향 등 19개 폭넓게 제시된 분야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시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에 동성원에 반대하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기독교 공공교육의 답변에 요약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정의 과정에서는 좀 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이 건물에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송한선 목사님이나 유영문 목사님
또 이영문 목사님 등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고, 며칠 전 TV 토론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인구총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상정했었던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비율이 2000년에 전 전체 가정의 한 절반, 48%가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30%에 밑들고 있습니다. 29.9%. 대신 2인 가구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가정 구성의 변화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2020년에 여론조사, 국민의 인식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보느냐라는 항목에 조사 대상 국민 약 70%가 동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 구성의 변화를 가족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고, 개정 전에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범위를 혼인, 혈연, 이방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제한하면 새로운 변화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문제는 충분한 소통과 대화, 토론을 통해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 문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종교계와 기독교계와 거쳐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가 이 법안이 가족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의 시작을 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대체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임신 중지의 법적 허용범위 등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낙태죄 처벌은 조력이 성실했다고 해도 그러나 임신 중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쳐서 대체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안전한 피임으로 임신 중지를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22쪽의 하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제안에 깊게 공감을 합니다. 특히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것은 든든한 한미동맹과 국민들이 포괄적 지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산림 녹화, 보건의료 협력,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전개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인권 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 문제, 제3국에서 태어난 무국적 북한 이탈 청소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유사종교 피해 방지 및 우주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해서는 23조 4단에 있는 것처럼 불건전한 종교 집단과 이단 사이버단체에 의한 종교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일탈행위가 코로나19 방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서 사회공동체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이재명 후보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단 사이버 단체나 불건전한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내부의 교육 활동, 집단 지성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 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개인적인 소견이 하나 있습니다. 유사종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게 실제 사실인데, 이런 일을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규제하고 막는 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아서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계가 일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다른 7대 종교와 같이 협의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사회적 공시제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어떤 종교든지 정부에 이제 등록을 하거나 공개 설정을 하거나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의 정관에 종교의 목적과 구체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 이런 종교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를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요새는 이제 SNS가 전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 공시 내용을 보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그 정도 선에서 이 문제를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기독교계에서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간단한 말씀입니다.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균형 때문에 이채익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김혜지 의원님, 조영희 의원님, 서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토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국민의힘 선대위 기독교 위원장 의원님 소개합니다. 그 토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인쇄물에는 들어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국민의힘 종교 특보 단장을 맡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종교를 지원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종교에 대한 이해와 또 적극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참석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 제가 국민의힘 기도기획 회장과 김진표 회장님을 함께 국회 고정기도회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울산 중앙교회 장로 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답변을 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종교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남과 불신미체기원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계의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 당과 또 저희 윤석열 후보 국회에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개선을 앞두고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를 가진 데 대해 참으로 뜻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사례를 만들어주신 소강석 목사님과 유영모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계 지도자 여러분께 뜻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10가지 정책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부분입니다. 우선은 우리 사회가 생명 정신 풍조가 만연해지는 지점을 지적하시고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자살, 낙태, 묻지마 살인 등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을 소중함을 읽어가는 사회 풍토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보호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노원 세모녀 살인, 천호동 묻지마 살인 등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살은 절망, 고독, 우울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을 더 따뜻하고 품어주고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은 다만 언제 어느 날을 기념일로 정할 기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교계,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대 종교문화자원보존법을 제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대 종교문화자원보존법을 제정하자고 하셨는데 당연한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찰이나 향교 등은 문화재 보호법 및 전통사찰보존지원법, 상교 재산법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지만은 개신교라든지 천주교, 원불교 등 다른 종교에 기반한 종교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매우 유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130여 년 전 이 땅에 전파된 기독교는 대한민국 근대문화 형성에 기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기독교 문화유산은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유실되거나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기 정부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만 전통 사찰 보존지원법은 당초 불교재산 관리의 기원을 둔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사찰 및 재산은 지원의 반대급부로 재산의 처리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직접 제가 입법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입법 사항에 대해서 교계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저출산 극복 정책 수립과 아동 돌봄 신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해주시는데 그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가 출산 및 보육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아동 돌봄 등 신설, 종교시설을 활용한
출산, 돌봄, 보육센터, 종교시설 내 베이비박스 설치 등 여러 정책 제안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상당히 신선하고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제안들이라고 저희 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당선되어서 부처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할 때 기공협에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자고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 당은 동의합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의 중독은 각종 범죄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도 큰 걸림돌입니다. 언급해 주셨듯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폐지 등에서 보듯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게임의 여가 문제, e스포츠 산업에서의 효과와 게임 이용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권리를 강화하면서 게임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지난주에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문체위에서도 이 게임 관련 법안이 성립이 공청회를 거쳤습니다만은 꼭 입법 과정에서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개별 법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방치료를 통합하는 법 제정은 충분히 검토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를 주셨는데 저는 저희 당은 동의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이때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특히 기부를 통해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윤미향, 정의연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국민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부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는다. 사회연구원 조사에 60.7%가 이 조사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보완과 함께 현행 기부금법이 안고 있는 보완 규정이라든지 투명성 강화 등이 함께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정의연 사태가 깔끔하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듯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재난 상황 대비 민관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답변입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사태에서 관주도에서 종교계 등 민간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저희 당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큰 위기 없이 방역에 성공해왔던 것은 국가가 잘 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 참여가 가장 중요했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규제가 비과학적이며 천편일률적으로 틀어막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 민생이 붕괴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데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팬데믹을 대비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조계에서 지적하신 대로 관주도에서 민간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고, 또한 참으로 3년이 이제 3년째 접어드는 이 코로나19에 절망하는 이 자영업자 등 많은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챙겨나가겠다는 첨언의 말씀도 드립니다. 7번째, 종교 사업의 근합인형과 정책성 수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작년 8월 달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 사법 통과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한 정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 사업 등 사립학교 인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침해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법이 제정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확실히 입장이 저희들은 다릅니다. 지금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기도교육감이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 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지만은 당시 우리 당에서는 의회 독재인데다 거대기란 민주당이 사학개혁을 내세워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개학법이라고 저희들은 비판했습니다. 지금 교계에서 채용만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때 통과된 법안에는 지방위원이 대거 들어가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시민기구로 격상해 정치화했고 교육청이 사무직원의 징계까지 간섭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국가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 비리를 근절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박살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동폭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좌파 교육감, 교육청의 문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정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현재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무자격 도장 공모 제도를 보면은 임용된 교사의 70%가 무려 정교조 출신입니다. 참으로 공평할 일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배정이나 여건에 의한 지원으로 입학하고 있으므로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만 선지원, 부추천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체 교육제도 편리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뺏고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법 제도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자기 정부가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계의 운영하는 사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리 기독교계의 사학의 자율성, 또 인사권의 독립성, 이런 부분은 더더욱 더 챙겨나가야 할 일이라고 저는 교계 지도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8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엊그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말의 유희다, 말의 잔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개원되자마자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법안 장혜영 의원이 발의됐고 국민의힘 기록인회에서는 제일 먼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줄곧 반대해오고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1년 6월 이상민 의원, 2021년 8월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연이어 발의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과 불평등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동성애자 인권도 존중되고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법에서 성적 제한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없는데도 성소수자,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반인권, 반민주적이며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참석하여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이를 반대하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의원님들이 직접 나와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TV 토론단장, 성평등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후보의 최측근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이 국민을 현혹 또 왜곡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납세 문제 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엄청난 교계의 분열과 국민적 갈등을 야기하는 법 개정은 반대합니다. 특히 거대 여당이 지금까지 공소제 신설, 연동형 비례제 등 사업법 등 얼마나 많은 악법을 날치겠습니까? 이 법도 다수의 힘으로 제정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7위 9번째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가 남북 평화는 물론 남북 통일은 지향해야 할 당연한 가치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방적인 퍼주기와 대북 굴종은 남북 평화에 오히려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에 제1차 북미회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꼭 통일이 될 줄 알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북 평화쇼에 이어 남북 군사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은 북한은 우리 공무원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올해만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유엔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가 다시 동참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민주당의 확실한 답변을 촉구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유사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 집단이냐 아니냐를 떠나 범법 행위입니다. 다만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등록에서 행정부가 사이비 종교 집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유사 종교 집단 문제에 대한 종교개혁 또 초교파적인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저희 당도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귀한 질문을 주신 교계 지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고 저희 당과 윤석열 후보는 단연코 오늘 주신 교계의 의견을 잘 다스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후보를 무속 프레임으로 더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후보는 어릴 때 세례를 받았고 또 전체 우리나라 종교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또 관심과 또 종교의 자유가 확장되는데 깊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일부에서 그런 데는 무속과 관련한 그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많이 왜곡되고 확대되어 있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당과 후보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 질문서를 또 취합하는 그 동안에 먼저 우리 김진표 의원님과 이치 의원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정책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양당에 오셨기 때문에 김혜재 의원님과 고영희 의원님, 그런 의원님께서 보충할 내용들을 보충해 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질문서로 같이 취합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혜재 의원님을 여러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재 의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막중한 시기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0개의 정책에 대한 각각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부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분하고 유사 종교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양 의원님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당이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여기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 계십니다만은 20대 국회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민주당에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해왔고 한교총과 더불어서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당의 대다수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법안의 내용들도 사유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표된 각 당의 의견을 보면은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오늘 발표한 답변 자료를 보니까 국민의힘도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거 우리 당 입장하고 사실 똑같은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아직 당론으로 이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안 하기로 당론 정했는지 여부는 어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작년 7월 초지요. 당대표에 당선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교총을 방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재정은 좀 지금은 시기상조지만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확장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 한교총 대표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론 정해진 건 없지만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 협의를 통해서 당론이 결정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 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향적인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우리 원내총무님을 비롯한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거를 갖고 들어가자. 이게 오히려 선거 전략상 낫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언론에 공표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는 어떤 당의 입장이 당론으로 결정이 돼서 표출된 것은 정의당 외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없다. 그리고 각 개 의원들이 개별 의원들이 각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도 부분은 여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각 개별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지금 발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입장도 여하튼 차별이나 혐오 이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은 지금 문제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고 특히 반대가 심한 기독교 입장은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 하는 거에서 우리 민주당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의 기독 의원님들 그 외에 우리 이 교계와 소통하고 있는 일반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를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사종교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교계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송이나 주술, 점술, 복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기독교 신자들도 정보로 다니고 사진으로 다닌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감치를 해야 될지. 저희 어머님은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제사 지내는 문제 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절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 기독교의 그 원칙들을 지키면서 결국 극복을 하시고 또 그 우리 가족이나 이 동네 전체를 이제 복음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주술이나 복술 문제가 별로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풍조가 있고 심지어 이 공부파를 통해서 어디 점장이 이런 프로그램을 수도 없이 하면서 이게 기독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우겨 표명도 없고 그게 지금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도 10계명이지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우상 만들지 마라. 이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좀 너무 둔감해져 있고 이 부분은 정치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쪽에서 주술이나 법술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리는 정말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하는 건 좀 뭐합니다만은
최근에 신천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검찰청 검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신천지 코로나 대응 관련 수사를 할 때, 대검에서 신천지 관련 강제 수사를 할 때는 대검에 사전 보고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이 대검에서 통제를 하면서 그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사인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이 지검이나 지청에 있는 검사들이 그런 지시를 받을 때는 이 부분은 조심해서 하고 절차를 많이 둬서 못하게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국민의힘의 어떤 신천지 관련 논란 부분, 더구나 이 홍준표 그 경선 후보도 그게 공공연하게 나중에 그래 하는 걸 알았고, 누가 그리 주도를 했는지 사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독교의 분명한 입장, 그리고 정치권의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반성,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서정수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우리 고영희 의원님께서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서정수 의원입니다. 저도 또한 오늘 국민의힘 기독인의 수석 부회장 자격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 법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국회의정 활동의 주제가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인 건강의 의미는 WHO가 선언한 건강이란 질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라는 그 정의를 저희 의정 활동에 저 스스로 최대한 돈을 모이면서 녹여낼 그런 마음으로 의정 활동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 또 국가 조창 기도회도 같이 하고 우리 국회 기도인회를 움직이시는 김진표 회장님 참 존경하고, 김혜수 의원님, 우리 의채 의원님,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서 화기애애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속 정당이 있다 보니 국민들이 더 잘 아시지만 때로는 신앙적인 소신을 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는 21대 국회 20년 6월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가 토론에 개최한 것이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 방안이라는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기독교계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여러 정말 지도자 교인들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반영하고 또 이러한 법안이 조금 불필요하게 논의되지 않도록 해야 될까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8월 9일에는 제 자신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서정석 국회의원 쳐보시면 유튜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제가 반대하고 이런 법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 또한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명확하게 만드셔서 그런 유튜브를 또 만드셔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21년 2월에 발의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또 지금 상대 당의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만드셨는데 그 건강가정의 개념을 해체하고 가족 구성원을 달리하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록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1인 가구를 담아내는 방법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담아낼 것이 아니라 다른 법안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우려하는 동성애자, 성소수자,
또 때로는 뭐 양성애자까지 다 품어야 되는 그러한 우려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동거하면 동성이 2명 동거해도 우리가 가족으로 칭한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가족의 개념은 혈연이나 입양이나 또 결혼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헌법상의 규정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만들었고 납태법 또한 2020년 12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해서 국회를 돌려보냈습니다. 빨리 납태법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라 했는데 국회가 직무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납태법을 2020년 11월 16일에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을 만들 때도 저는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계와 또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들과 또한 사회를 리드하는 또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국민 지도자들과 다 논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납태법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납태를 전혀 인정하지는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결혼해서 임신했을 당시에는 임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임신을 하고 나서 가정에 정말 소용돌이치는 어떤 조건의 변화 때문에 그 이혼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이랬을 때 10주 이내에만 그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10주 이내에는 태아가 뼈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납태 시술도 비교적 간단하게 섹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도 거기까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산모나 또한 태아가 생명 위협한 경우는 전문가의 판단하여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 존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공협에서 내어주신 10개의 정말 좋은 정책 제안 중에 생명 존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존중을 거대한 부고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야 되거나 법안을 개선할 때 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인의 양심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분의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좀 훑어봤더니 저희 국민의힘의 윤 후보님께서는 지난 2월 7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일부 정당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된 재정 목적이 동성애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처벌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또 다른 처벌을 일으킨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 자유가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들이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의 고충을 덜어줄 방법은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 19개 법안, 또 일반 법안 20여 개, 그 40개 개개 법안에 모든 차별금지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들이 보기 위협한 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상담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들이 이런 기구를 만들거나 또 그래도 법이 필요하다면 정말 꼼꼼하게 우리가 좀 더 공개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의료 전문가 얘기들도 듣고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요. 지금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상당히 여성 역차별로 인해서 뭐 아마 언론에 보셨겠지만 남성 화장실에 남성이 여성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여성의 인정을 받아서 여성 화장실에 참 남성이 가서 또한 그 화장실 안에서 폭행과 추행을 하고 또한 스포츠 선수가 남자이면서 그렇게 해서 또 여성 배주에 또 출전을 해서 그 강인한 체력으로 우승을 번번이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공정과 불평등이 많이 자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국가나 일부 미국의 주에서도 후회를 하는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했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의 다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 로컬 뉴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최근 겁니다.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만 강행 처리는 안 하겠다는 요지는 남겨두셨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불합리하게 반대하는 측에 명분을 주게 될 측면이 있다고 또 애매하게 단언하셨어요. 그래서 공청회든 국회든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모두 반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선언하는 것이라는 이 확신 있는 이 천명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조영희 의원님께서 말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산 다문가 의원인데요. 네, 안산 제일교회 안수 집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우리 기독교 공동정책협의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크게 정책 의제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그 아이들이 출생하고 자라는 것이 부모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로 전환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들도 과연 자신들이 또는 사회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 정도로 자기가 고통을 받았다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것이 정부에서 그 출생이라든가 그 동기를 유인하는 그런 정책에 국한됐던 것을 이제는 인생 전 주기에 있어서 생애 전 주기에 있어서 삶의 안전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안전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게 일단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회 안전망을 이렇게 극빈자를 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항아리형으로 중산층을 아주 두텁게 만들어서 인생에 있어서 낙오되지 않고 또 설사 어려움이 처하지더라도 그것이 사회와 전반적인 보호 속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돌고 일, 가정 양육, 주거, 일자리,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시해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도 빠뜨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세심하고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유아 아이들 키우는데 50만 원 이거를 대표과제하고 통과가 국회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해 주신 아동수당도 지금 18세까지 대표과제를 해놨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것을 공약화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15세까지, 그 다음에 말기까지는 18세까지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전반에 대한 내용을 동의하면서 이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혜재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독교 공공정책에서 제시해 주셨듯이 이 사이비 종교가 뭡니까? 이것은 이 비밀 모임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거짓이나 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파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이라든가 학업도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협의에서 이 부분을 앞장서서 잘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종교 내에서도 이렇게 심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정치는 그 어디보다도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모두를 통합하고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참여 공정 파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합리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주술적 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단한 염려와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질의만 해주실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정확한 주문과 제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보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과 교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출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CPS 다음 세대 운동 한창대 본부장님. 네?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바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CTS 다음 세대운동본부에서 시대정책 발표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정리해서 정책으로 제안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서 세 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심포지엄을 한 차례 하고 생방송 방영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안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저출생 문제가 2003년에 대통령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20년 가까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도 잘 정해주셨고 사업하고 있는데 그중에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시원 솔루션이 있습니다. 3개 부처 8개 프로그램이 조금 부처 간의 적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이걸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솔루션이 있으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건 쉽지 않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건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8가지 돌봄 프로그램이 좋은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시설로 하여금 대처하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리해서 정책 제안을 마련했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당 위원장님 주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채기 위원장님. 네. 그 자료는 당으로 연구자료까지 포함해서 책자로 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만 12쪽으로 따로 인쇄했고 또 책자의 자료는 USB에 넣어서 가져갈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량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한 개사에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채기 의원님께서 우리 한 분이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채기 의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광순 목사님께서 총평하시고 난 다음에 토론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토론을 마감하겠습니다. 토론 지금 마감하고요. 지금 저에게 들어와 있는 토론의 질문만 묻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채 의원입니다.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희재 총리하는 의원님께서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라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말을 듣고 이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현상과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좀 팩트에 의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자신이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해서 방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에서 임명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30만 신천지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어디 안 되어서 강제 수사는 미뤄달라는 공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대본과 함께 대검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하게 신천지 과천본부 서버를 획득을 해서 중대본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방임했다든지 그게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제가 분명히 좀 팩트를 2022년 1월 19일 CBS 노컷뉴스 장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 이대녀에게도 절전된다. 차별금지법 개정해야, 여기에 사족이 없습니다. 개정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발언 원문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자유평등 개정이라는 그 어느 영역에서도 무시돼서는 안 된다.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 차별금지법에 다른 사족이 없어요. 당연히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부 의원들이 개정법에 발의하고 동의하고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엄연히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말을 바꾸고 아니고 이래 하는 것은 좀 경강부회고 좀 아전지 습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님들의 분명히 동의하는 김진표 우리 회장님이나 김혜대 의원님은 그런 반대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소신껏 이 부분을 발언해 주시고, 이 부분이 교계가 걱정하는 부분이 걱정이 안 되도록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지금 후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족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이채익 의원님이 제가 이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검찰총장을 할 때 일선 지검에 신천지에 대한 감시 수사를 할 때는 사전 보고를 하고 해라.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검찰 시스템상 그거는 거의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거 검사 출신들도 계십니다만은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어서 왜 그렇게 했나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채익 의원님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설부 기사에 보면은 건진법사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영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당원들을 모집을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다고 하는 것들이 좀 폭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경선인마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실제로 이만희 교주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 극협회에 들어가 있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과연 신천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압수수색을 건인법사 얘기 듣고 한 게 아니고 단순히 복지부 얘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지부 의견을 들어도 좋지만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려면은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제출식으로 하는 거는 압수수색보다는 덜하다는 거하고 이에 비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천지 관련 문제가 되니까
현장에 가서 필요한 압수 조치라든지 이런 행정 조치를 하면서 그 사이비 이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백하게 그런 조치들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와 대비되는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 특히 교회 가면 전부 편말에 신천지 출입금지, 추수금 출입금지 다 이리 적어놓고 있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천지의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가 거기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터 때문에 그리 된 다음에 일어날 악영향,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을 이야기 밝혀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되면 네, 계속해서 끝이 안 날 때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서 좀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일 목사님은 워낙 국회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게 매듭을 잘 짓는 걸 좀 좋으신 분 좋아하셔서요. 여기서 말씀을, 저희가 지금 시간이 12시까지 여기 장소대회입니다, 실은. 그래서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잠깐만요. 여야 의원들 균형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 그 주장이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에서 2021년 11월 26일 그 박요한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은 민주당이 신천지 관계자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진 사퇴하고 민주당이 터프라고 하지 마요. 다 안 보이는데 어떤 말 하고 있어요. 어제 광주시장에서 사과하는 이건 드러나있는 사실을 뭘 가져가고 있어. 잠깐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도 다 충분히 알으셨으니까 자 제가 지금 대립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광석 목사님께서 총평해 주시겠습니다. 조사에 들어가 있는 게 신천지인데 민주당 장관 아니에요. 자 조용히 하시죠.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다 하나의 국민들이고요. 오늘 뜨거운 토론이 의미있게 진행하다 보면 또 토론의 분위기가 레디컬하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 존경하는 우리 김상보 목사님 끝까지 이렇게 계셔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그 후보들 그 진영이 와서 그때는 아주 굉장히 정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표 장로님께서 좀 그 민주당이 좀 몰렸죠. 좀 약간 수세에. 그러니까 바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반대 의지를 저도 뭐 전하는 거 옆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그 아쉬운 자리에 우리가 다 독실하고 이채익 의원님이나 김진표 의원님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 똑같은 형제이고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만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신앙의 논리보다는 조금은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성 그런 토론보다는 뭐 무속이 되었건 차별금지법이 되었건 간에 사실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정치 논리에 휩싸여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프레임으로 어떻게 공격을 했건 간에 저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아니된 굴뚝이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약간의 팩트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공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공약이 중요한 것이고 어제 아무리 최근의 뉴스도 아무리 뭐 최근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오늘 공약과 답변서가 그야말로 공약적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당 우리 장로님들 함께 서로가
잘하자고 하고 또 대한민국을 발전하자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있는 이 공약이 근거가 되어서 이대로 좀 잘 노력해 주시고 또 이게 한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후보가 대표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양심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잘 또 타일러 주시고 또 설득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기독인의 다 함께 서로 국가조창기도에서 서로 얼굴 마주대고 하시는데 다 희망의 대한민국 잘 사는 국민 모두보다는 그리고 또 한국교회 공익과 같이 가시는 데는 리대 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러분들은 오늘 밝혀진 것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무속신앙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 되게 많이 있는데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의 정리하는 말씀을 해서 모든 토론회를 마쳤다. 여러분 그냥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이 2월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드리는 호소문을 우리 김상복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교인들이 가진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당에도 있고 저 당에도 있어서 정치의 움직임이 있지만은 역시 또 신앙인으로서 양당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경계하고 이끌어주고 또 발표하고 하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들었는데 양쪽 얘기를 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투표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판단할 만큼 판단해서 누구에게 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소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에 즈음하여 한국 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로부터 교회의 선거법 준수,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해온 한국교회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공명정대한 정책 선거가 되고 한국 기독교 유권자가 적극 투표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호소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유권자는 650만 명이나 되는데 기독교 유권자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성한 국민주권인 투표에 참여하고 6만여 교회가 공명선거에 동참한다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변개인 혈연, 지연, 금품향 등 불법 탄압 선거는 사라지고 깨끗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보면 87년에 89.2%, 92년에 81.9%, 97년에 80.7%였는데 2002년에 와서 76%로 내려갔어요. 또 2007년 대통령 선거에는 63%로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는 75%, 역시 70%대예요.
참석하긴 했지만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보다도 77.2%였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그 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높았던 투표율이 내려간 겁니다. 80대가 70대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발전의 척도입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외면하고 투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의 양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질도 중요합니다. 누가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영향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특별권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만 있었다면 단순한 지팡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는 것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온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믿음의 표요, 양심의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더구나 국가가 공휴일을 만들어서까지 국가라고 시간을 주는데 놀러 가거나 안 하거나 이것은 다른 사람 몰라도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 650만 명의 투표권자들이 반드시 이번 선거 투표에서 투표율이 90%가 넘어가는 투표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SNS에서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글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민 의사를 왜곡시켜서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국민 화합을 위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사하게 담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어서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때문에 여러 부분에 물도 없고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우리 언론사 기자분들께는 저희 식사를 따로 단체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나가시면서 식사비를 저희가 조금 동게 넣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요. 우리 여기 정책위원들 참석하신 분들을 권총무님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로 사진 하나 찍고 우리 세대교회 장로님들도 함께 다 나오시고요.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님 참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비서실의 국장을 통해서
제가 초청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연락이 안 왔습니다.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 거짓말을 자꾸 해, 이 형님. 왜 불륜을 자꾸 이어서 하려고 그래? 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TV를 보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 뭔지 누가 어떻게 알아? 확인했다! 확인했어! 기자를 가만히 있다! 네, 감사합니다.